예, 반갑습니다. 네, 행정법 첫 시간에 우리가 지금 만났어요.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행정법.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행정과 법으로 구분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데 관련이 되는 법들, 이러한 법들을 이제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행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은 요 행정법의 행정에 대한 내용들을 우선 첫 시간에는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과연 이제 이 행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들을 조금 가볍게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면 이 행정이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서 익혀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권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하죠. 특히 이제 뭐 여기 교재에 나와 있지만 맨 처음에 이제 이 로크가 주장을 해요. 이권 분립을 주장을 했을 때 로크의 이권 분립은 이 입법하고 행정을 하나로 묶어놨었어. 입법, 사법을 하나로 묶어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몽테스키웨가 삼권 분립을 주장할 때부터 이 국가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국가 권력을 이야기할 때는 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슨 제헌절이나 광복절 같은 때 이렇게 뭐 그 기념식 같은 거 하면은 그 여러분들 그렇게 노는 날은 그냥 밖에만 나가시죠? 그 경축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보시잖아. TV 방송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 뭐 이제 그 장내에서 이제 이런 거 나와요.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산부유인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뭐 그러면 이렇게 세 사람이 쫙 이렇게 들어와. 뭐 요즘 대통령은 뭐 그런 기념식에는 잘 안 오시기는 하던데, 그러면 이제 세 명이 딱 나옵니다. 그 산부유인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세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삼부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 하나가 행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법은 무슨 일을 해요? 입법. 말 그대로 법을 세우는 일이잖아. 법을 세우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겠어? 법률을 제정하거나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국회에서 무슨 뭐 법률을 만든다든지 뭐 법률의 개정안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전부 다 입법 활동인 거죠. 다음에 사법이라고 하는 것. 자, 이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법률을 적용해가지고 어떠한 문제에 대한 심판을 하는 일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행정은? 자, 행정은 어떤 일을 하느냐? 행정은 그 만들어진 법률을 집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집행하는 일들.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이 이제 국가 권력, 이 세 가지의 권력이 전부 다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뭐를 이룬다?
국가를 이룬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요 행정에 관한 법이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모두 몇 종류가 있어요? 우리 그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왜 법전 이만하게 두꺼운 거 막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기만 해도 되게 막 요즘 친구들은 머리 아파하고 막 그러던데. 자, 법의 종류에는 모두 몇 종류가 있죠?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어. 그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나 혹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이 모두 몇 권이라고 얘기해요? 한 권이지. 눈에 보이는 한 권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전서라 그러잖아요. 각각의 책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성경책은 총 66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66권. 66권의 책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법전도 보면 딱 하나죠. 법전도. 근데 법전도 6개의 법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6개의 법을 다 알아야 돼. 그걸 공부해야 되니까 이 판사 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법이 뭐냐? 첫 번째,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법이죠. 나중에 이 법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 상법, 그 다음에 형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은 며칠 전에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도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면 조사를 거부하겠다.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그 거부한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이 형사소송법이에요. 네. 6개의 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6개.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법 전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육법을 다 외워야 된대. 근데 법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6개의 종류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공무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이 6개의 법 이외에 있는 법들. 그 법들이 전부 다 뭐야? 행정법이야. 그러니까 이 육법 전서 이외의 모든 법들을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한다? 행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행정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요 6개가 아닌 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법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대비하시는 직종이 보건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직에 관련되어 있는 법이 뭔지만 알면 돼.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법들은 나중에 이제 강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자, 그래서 일단 이 행정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권력의 분립 상태에 대해서 권력 관계나 권력의 분립 상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 행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공법하고 사법의 비교예요. 공법하고 사법의 비교. 내가 잘 써놨어. 자, 이 6개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특히 자, 공법이 있고 공법. 사법이 있어요. 법을
배우시는 분들 가운데 이해하기 되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얘하고 얘를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예. 근데 요거는 일단 발음 자체가 좀 달라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도. 자, 이건 우리가 그냥 사법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사법. 사법행위, 사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발음을 할 때 쌍비읍이 들어가요. 사법이라고 있습니다. 사법. 네, 사법. 그래서 읽을 때 차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걸 구분을 할 때 이렇게 한자로 구분을 해두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법부터 한번 볼게요. 공법은 어떤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려면,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려고 하려면 지켜야 될 법이 뭐가 있는가? 나라의 국민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규정한 법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법 가운데 공법을 들어라. 그러면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4개의 법, 요게 4개의 법, 그리고 행정법. 요게 이제 공법입니다. 다음에 사법은 이제 뭐냐?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 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법에 해당이 되는 거는 요 밑에 있는 요 2개의 법이야. 민법하고 상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친한 친구가 있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한 300만 원 꿨다. 300만 원 꿨는데 300만 원을 꾸고 갚을게 그래 놓고 2달이 지나도 안 갚고 3달이 지나도 안 갚고 1년이 지나도 안 갚고 막 이래. 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너 돈 빌린 거 맞잖아. 맞지? 갚아야지. 언제 갚을 거야? 나 안 갚는다고는 안 했어. 나 갚을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막 짜증나죠. 짜증나죠. 그러면 목적이 2가지가 있어. 나는 곧 죽어도 저 돈 빌린 친구한테 돈을 받아서 원래 내 재산권을 확보하고 싶어. 개인 간의 분쟁이죠. 개인 간의 분쟁.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민법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되는. 민법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어. 나 걔한테 돈 안 받아도 돼. 근데 걔가 내 돈을 빌리고서 저렇게 나 몰라라 하는 행위가 너무 괘씸해. 그거는 비단 내 친구라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누구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남한테. 에? 그런 행동을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형사소송을 거는 거죠. 제가 사기쳤어요. 나한테 돈 빌리고서 갚는다고 그래놓고 안 갚는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기죄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게 국가와의 관계냐 아니면 그냥 개인 간의 관계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법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공법에 들어간다고.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 그러니까 보건직에서 이제 활용하는 행정법의 경우는 보건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법이 어떤 보건행정을 국가는 어떻게 해나갈 거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법. 이게 바로 이제 행정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사법의 비교를 보시면 일단 사적 자치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적 자치의 원리. 사적 자치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인하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재판 규범으로 활용이 된다. 뭐 능력 규범, 효력 규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뭐 어떤 일에 대한 효력이 언제까지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해 놓은 법이 사법이고, 다음에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와의 관계니까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라고 해서 룰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룰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거 이제 지키도록 단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 단속하는 것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그래서 술 먹고 운전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0.1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뭐 면허 취소다. 뭐 이렇게 단속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법하고 사법의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권력 분립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판례가 나와 있는데, 자, 공무원의 지방의원 입후보 겸직 금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이야.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지방의원에 입후보를 했어. 지방의원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이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입법 활동을 하는 거야. 입법 활동. 그러니까 행정일을 하는 사람이 입법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냐? 못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행정의 의의에 대해서는 뭐 형식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로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자, 형식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입법, 행정, 사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법 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이 국회라고 하는 거는, 자, 고유명사죠. 예, 국회는 고유명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 단체, 기구,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반 명사는 의회예요. 의회. 국회는 대한민국의 의회를 부르는 명칭이야. 그러니까 뭐 그 미국에서는 뭐라고 해? 미국에서는 어셈블리라고 얘기를 하고, 영국에서는 뭐 팔리아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의회를 부르는 명칭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국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이제 대한민국 국회 뭐 이렇게 해놓고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사법 활동은 어디서 해? 응? 법원에서 하죠. 법원. 근데 뭐 법원도 뭐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지방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대법원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심급제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걸 전부 다 뭉뚱그려서 그냥 법원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법에 적용을 받은 거니까 행정법을 다루어 가지고 사법 활동을 하는 법원도 있어요. 행정법원이라고. 네. 그런 행정법원의 이제 영향들을 조금 많이 받으실 겁니다. 다음에 행정은 어디에서 해? 정부가 하죠. 정부. 근데 이 정부의 개념을 좁게 생각했을 때에는 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정말 행정만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한정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무슨 뭐 언론에서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정부라고 이야기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다 통칭해서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는 그 넓은 의미야, 좁은 의미? 좁은 의미겠죠? 좁은 의미.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각각의 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법률을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고 어떠한 명령을 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형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법률을 집행할 때 보면은 왜 우리가 그 법령 같은 거를 보면은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밑에 따로 나와요. 그럼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행령을 만드는 그러한 자체가 실질적인 행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밑에 기출문제 잠깐 볼까요? 다음 중 실질적인 의미에는 속하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속하는데 형식적 의미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행정심판의 재결, 이발소 영업 허가, 법규 명령 제정, 군 당국의 징발 처분, 국회 사무총장의 소속 공무원 임명. 이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에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는 거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는 거는 일단 이발소 영업 허가하고 국회 사무총장의 소속 공무원 임명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는 볼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건 이발소에 대한 영업 허가는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국회 사무총장의 소속 공무원 임명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어떤 행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이죠.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어가셔서 그러면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다른 국가 작용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입법하고 행정이 어떻게 다르며 사법하고 행정이 어떻게 다르냐? 요거를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가기관, 그러니까 의회에 의해 가지고 지켜야 될 규칙을 명문화하는 일이죠. 명문화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뒤에서 그 종류를 보시겠습니다만은 딱 명문화가 돼야지만 법이냐 하는 거예요. 명문화 돼야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업이 9시 반부터 시작이 된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9시 반까지 사람들이 다 모이겠죠. 그러니까 9시 반까지 수업이 시작이 된대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명문화된 규정이에요. 시간표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돼. 수업 시간에 뭐 핸드폰을 꺼내놓고 있으면 뭐 방해 그 핸드폰 꺼내가지고 있으면서 막 방해를 해놓으면 안 돼. 뭐 수업 시간에 뭐를 하면 안 돼. 막 강의하는 선생님이 잘생겼다고 막 윙크하면 안 돼. 뭐 이런 거는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딱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추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명문화 되어 있는 내용들도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명문화가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법규들은 이제 그런 의미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뭐 이렇게 딱 조문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지키지? 라고 되게 아리송해하는 것들을 행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 적용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작년 9월 28일부터 이른바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됐어요. 뭐 예전에 뭐 김영란법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법 내용이 이러한 것들이 있어. 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원칙들 얘기하잖아. 밥 먹을 때는 뭐 3만 원, 뭐 선물은 5만 원, 뭐 경조사비는 10만 원,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달달달 외우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한 게 뭐야?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이거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경찰 공무원들이 잃어버린 내 아이를 찾아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그냥 작은 뜻으로 그냥 떡 한 접시 대접하고 싶은데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그런 것들 많이 이제 막 물어보고 뭐 언론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뭐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 Q&A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이 법의 내용들이 상당히 추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막 이렇게 적용이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없었어. 근데 이게 케이스가 하나씩 둘씩 생기게 되면 아 그래 이거는 안 돼라고 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되겠죠. 그러니까 입법의 상황이 약간 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이 행정의 상황은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법과의 관계예요. 사법.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딱 됐어. 공무원이 딱 돼가지고 일을 막 하는데, 야, 이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 보건을 위해서,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국민 보건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거를 조금 요렇게 하면은 조금 더 국민들이 편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죠? 행정은 그렇게 해. 내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니다. 해요. 그러니까 뭐 길거리 가다가 나 예전에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는데 노 부부가 지하철역에 계시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가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길 되게 가기 싫었나 봐. 세상에 할아버지가 플랫폼에 들어 누워가지고 마치 어린애가 막 싫어 막 이러는 것처럼 막 땡깡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땡깡 그거 안 좋은 말이라 그러던데. 아무튼 막 투정을 부리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막 달래. 어서 막 가자고. 막 달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상당히 조금 야 그렇구나. 나는 그게 되게 예뻐 보였는데 당사자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예뻐 보이는데 만약에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싸워. 저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요즘에는 좀 각박해서 그냥 어머 막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제 이러지만 야, 너네 왜 싸워? 이러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잖아. 말려달라고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그러면 돼? 하지 마. 내가 너네 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래도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법행위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알아서 하거나 나서서 하는 일 절대로 안 해. 사법은. 제가 내 돈을 구워가지고 안 갚아.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 그러면 어떤 사법부 관계자가 그걸 딱 봤어. 그래? 저런 못된 놈 내가 잡아줄게. 기다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검사인데 내가 검사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소송을 걸어야지. 그래 소장의 내용이 나왔냐? 그래 보자. 뭐 이렇게 그때서야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소극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행정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무슨 신청을 받던지 무슨 소송을 하던지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건이 접수가 돼야지 비로소 일을 시작해. 사법이라고 하는 건. 근데 행정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안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판단했을 때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통치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통치행위. 이게 통치행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여러분들을 조금 아리송하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는 뭐냐고 하냐면, 자, 국가의 작용이 입법, 사법, 행정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통치행위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세계와 별도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국가 권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권력자가 이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쉽게 얘기해서 이걸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직무가 정지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 대통령은 지금 이 통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하들을 부릴 수도 없고 자기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딱 올스톱이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제4의 국가 작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게 좋은 거냐? 입법, 사법, 행정만 있어야 되는데 제4의 어떤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봤을 때는 야, 이 통치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해. 이게 국가 권력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거 조금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그래도 요 세 가지 국가 권력 이외에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이 국가 권력, 국가 작용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부정설에 대한 내용들. 부정설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이 통치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는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강남의 어느 아줌마에게 연설문의 수정을 맡겼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음에 법치주의와 개괄주의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법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통치행위라는 건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치행위에 관한 뭐 법률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거는 사법권의 포기다. 그래서 논리적인 명확성은 있는데 논리적으로 명확하게는 되어 있는데 현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야, 이렇게 통치행위가 있으면은 이게 사법부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 왕이 이거 대통령이 한마디 찍 하면은 그게 법이 돼 버리면 사법부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긍정적인 입장은 하나야. 야, 사법부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일부러 나서질 않는 거야. 사법부가 그냥 자기의 행위 자체를 좀 자제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법부 자제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권력 분리설, 권력 분립설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통치 행위를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다 미주알 고주알 법을 따질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러한 통치 행위들이 작용을 해야만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다음에 소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 통치 행위는 대권 행위야.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권력 행위야 이거는. 그러니까 함부로 뭐 어떻게 규정한다든지 함부로 이걸 재단할 수 없어 라고 이해한다든지 또 이거는 권력자의 재량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권력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때요? 오늘날에는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분께서 그렇게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대통령이 재량인데, 내 맘대로 내가, 가정주부를 동원해서 내가 연설문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응?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보는 거는 권력 분립설을 대표적으로 본다. 이거는 요 국가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어떤 윤활유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각국의 통치 행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각국의 통치 행위의 내용들은 뭐 우리가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프랑스에선 이랬고 미국에선 이랬고 영국에선 이랬고 뭐 일본에선 이랬다더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법에는 없는데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뭐 지금 법원에서 한 행동들, 뭐 계엄령을 선포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군사시설 보호에 의한 뭐 해제 행위, 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통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그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그 93년도 8월 12일 날 저녁 7시, 시간도 안 잊어버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저녁 식사하는 시간에 그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요. 그게 이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야. 그래서 딱 얘기하는데 말도 되게 무섭게 했어.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딱 명령을 한 거야. 금융실명제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은행 거래라든지 이런 금융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가명 써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 가운데서 이렇게 통장 이름이 달라. 내가 알고 있는 분하고 이름이 다른데? 그러면 이건 누구 거야? 그거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통장을 개설을 할 때 신분증 확인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통장에 나오는 내 이름이 너무 좀 그래. 난 좀 이쁘게 바꾸고 싶어. 그래가지고 통장에 나오는 예금주 이름을 송혜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은행원들이 이렇게 띵동 누르면서 이렇게 아무개 손님님 창구로 와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혜교 고객님 저 2번 창구로 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 그 왜 커피 이렇게 오더할 때 이렇게 그 대화명 적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근데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야. 실명 무조건 확인하겠다라는 거지. 왜? 그렇게 가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지하경제가 막 이렇게 창궐을 하는 거야. 막 그래. 사채업자 아저씨들 막 이런 사람들 활개치고 다닐 수 있고 비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돌아다니기 정말 쉽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반드시 실명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명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났어. 왜? 실명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법 규정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국회고 정부고 뭐 온통 몇 달 동안 금융실명제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난리가 나야 돼?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과 관련된 법들이 다 이제 개정이 되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룰이 생기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20년 넘게 계속해서 금융실명제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도 뭐 차명계좌니 뭐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좀 그렇죠? 아무튼 자 다음에 뭐 외국의 어떤 대표하고 회담을 한다든지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법에 규정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전화 통화를 한다. 이런 것도 통치 행위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뭐 각국의 정상들을 만난다든지 특히 뭐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한의 정상들이 서로 만났었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법에 규정돼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외국이나 어디에서 그 북한 사람을 만났다. 북한 사람과 접촉을 했다. 그러면 사후에라도 그러니까 사전에 나
외국에 나갈 건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나 북한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면 통일부에 미리 사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통일부가 아 그래 만나도 좋아 라고 허가하면 만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외국에 나갔는데 꼭 사람이 그 예고한 대로만 사나? 맨 처음에 우리 교민인 줄 알았는데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북한 사람이야. 어머나? 자, 만날 줄 몰랐는데 북한 사람 만나보니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만난 다음에도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려요. 네,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근데 이제 남북한 정상이 만나기로 했어. 뭐 이런 것들은 그런 법의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상이 만나는 문제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이제 하나의 통치 행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뭐 다음에 뭐 이제 뭐 국민 뭐 최근에 있었던 것들은 뭐 행정 수도에 대한 이전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통치 행위다. 이게 맞아? 틀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내용인 거죠. 자, 이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범위라고 하는 거는 일단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에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 행위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막 대통령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두 번째, 헌법상의 한계가 있어. 헌법상의 한계. 마찬가지로 법률에 있어서도 헌법을 뛰어넘으면 안 돼. 초헌법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우리 이번에 뭐 그 탄핵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대통령 하야 요구를 했잖아. 대통령 너 내려와 너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촛불 들고 나가고. 그래서 근데 이러한 하야를 요구하는 이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법리를 보면 그건 맞는 얘기야. 내가 뽑아놓은 그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어떤 공직자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려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어떤 선출이 된 데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자. 그러니까 억지로 내려오라 그러지 말고 그럼 헌법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야가 아니라 탄핵이다.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가닥을 잡게 된 거거든요. 통치행위도 마찬가지라요. 통치행위도 그 헌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를 지어놓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대통령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곧 법이 된다. 이런 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뭐 판단 주체는 법원이 판단을 한다. 이게 통치행위냐 아니냐 하는 거는 검찰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뭐 국가 배상 여부. 이거는 뭐 이제 위법성을 주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을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통치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점점 이 통치행위는 앞으로 좀 줄어드는 그러한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된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제 행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봐야 될 내용은 행정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주체를 기준으로, 목적을 기준으로, 수단을 기준으로, 형식을 기준으로, 법 효과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뭐 다 알아두실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이름을 갖다 붙이면은 다 행정이 되는 거야. 군사 문제와 관련된 행정이다. 군사행정. 교육 문제와 관련된 행정이다. 그럼 교육행정. 보건 문제와 관련된 행정이다. 그럼 보건행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행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국가가 중심이 되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행정을 우리가 국가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는 행정을 우리가 자치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항상 중앙행정과 관련된 중앙정부는 국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 일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국가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은 일들이 있어. 하다 보면. 그러면 중앙정부가 지자체 또는 지방기관에 야,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요거는 너네들이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으니까 너네들이 내 대신 일 좀 해줘 라고 넘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위임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나 어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지자체에 자신의 권한을 넘기는 행위. 이걸 이제 우리가 위임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 수단으로는 뭐 권력행정, 비권력행정, 이 권력행정이 권력적인 행동이냐 아니면 비권력적인 행동이 아니냐 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또 형식을 기준으로 공법상 행정이냐, 사법상 행정이냐.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행정이냐 아니면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행정이냐. 또 법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침해적 행정이냐, 어떤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냐, 수익적 행정이냐,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복효적 행정, 어떤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구분들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봐야 될 행정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살펴봤어요. 어때요? 조금 막 생각해보니 더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행정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행정에 대한 내용을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